아이고, 또 쥐야. 이제 것도 안 들래.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수면 상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진짜 이유는 나이 탓도 스트레스 탓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45년 동안 같은 호소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는 분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다는 분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해요. 물은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시고 짠 음식은 입에도 안 돼요. 얼핏 들으면 완벽한 건강 습관 같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 정작 그 물을 몸속에 붙잡아 줄 전해질, 특히 나트륨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하고 신경은 과민해지며 근육은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밤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면제를 찾기 전에, 멜라토닌 용량을 늘리기 전에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이나 심부전 환자에게 과도한 염분 섭취가 위험하다는 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염식이 거의 건강의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소금을 줄이는 것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노인이 물만 마시며 소금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자는 필요한 조치지만 후자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 70세,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45년을 일해왔어요. 동네 진료실에서 아이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수많은 분들의 잠과 혈압과 심장과 콩팥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약도 많이 처방했고 때로는 약이 기적을 만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몸 안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아무리 좋은 약도 반쪽짜리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수면제를 당장 끊으라는 과격한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가장 기초가 되는 전해질 균형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누구에게는 단잠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잠은 약으로만 해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사와 수분과 소금 사용법을 조금만 조정해도 밤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수면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의심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80대까지도 6시간에서 7시간씩 푹 주무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면 시간이 짧아져야 정상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수면의 질이 들쭉날쭉해지고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노년 불면증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특별히 졸리지 않은데 머리가 계속 멍한 느낌이에요. 밤에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가슴이 미묘하게 두근거립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한두 번은 꼭 화장실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긴 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가짜 숙면이라고 부릅니다. 눈은 감았지만 몸은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근육은 언제든 경련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과 심장과 뇌는 모두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통해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죠. 이 전해질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단백질 섭취도 감소하고 소금도 무서워서 피하게 되죠. 그런데 물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수분 섭취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기가 약한 전구에 물만 가득 찬 배터리를 연결한 것과 같아요. 껍데기만 크고 실제로 불을 밝힐 힘은 없는 배터리 말이죠. 그 결과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피를 제대로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경은 예민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깨고 근육은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자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땡기는 통증을 느끼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거나 그냥 나이 탓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해질과 수분의 불균형에서 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은 정말 열심히 마시는데도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 2~3번 이상 반복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자랑부터 줄이세요. 저는 하루에 2리터씩 마셔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본인의 체중과 신장 상태, 활동량에 비해 과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식사를 거의 못 하시면서 물만 계속 마시는 패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밤에 반복되는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 다리 쥐, 새벽 야간요, 새벽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면 수면제 용량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현재 식사 패턴과 수분 섭취, 소금 섭취량을 며칠만이라도 기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나 멜라토닌은 마지막 안전핀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을 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몸의 리듬이 무너진 상태에서 약만 올리는 건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두고 현상만 덮는 셈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소금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소금은 전체 생활 습관과 질환 상태 중 하나의 변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소금물을 더 마시자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금물 이야기만 꺼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선생님,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너무 높은 나트륨 섭취는 분명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요, 수면 무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단적인 저염 식사, 특히 단백질까지 부족한 식사는 노인에서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켜 어지러움과 불면, 심지어 인지 저하까지 부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결국 문제는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섭취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전해질이 수면에 어떻게 관여할까요? 첫 번째는 심장과 신경의 전기 신호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심장이 뛰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기본 재료예요. 이게 부족하면 심장은 밤에도 계속 긴장 상태가 되고 자다가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을 붙잡는 힘입니다. 전해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많이 마시면 콩팥은 그 물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수면이 잘려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잠들려면 교감 신경, 즉 긴장 모드가 줄어들고 부교감 신경, 쉬는 모드가 켜져야 합니다. 전해질 불균형은 이 스위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는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극단적 저염 식단을 한 사람들에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교감신경 활성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식단의 질, 즉 단백질과 섬유질이 충분하고 포화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은 줄인 식단이 노인의 수면 질을 좋게 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짠 음식을 마음껏 먹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과도한 저염과 물 과잉이 만들어내는 불균형을 먼저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소금물 한 잔은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권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식사량이 적고 저염식에 거의 집착하다시피 하며 물은 유난히 많이 마시고 밤에 다리 쥐와 야간뇨와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되는 일부 노인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전해질 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몸이 어떤 타입인지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전해질과 수분, 균형 관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밥은 반 공기도 겨우 먹는데 물이나 차, 보리차는 하루 1.5리터 이상 마신다. 둘째, 저녁 이후에는 과일이나 음료는 자주 마시는데 단백질이나 짠 반찬은 거의 안 먹는다. 셋째, 밤에 다리 쥐와 잦은 야간뇨, 새벽 두근거림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무조건 소금물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혈압과 신장 기능, 혈액 전해질 검사를 확인하고 주치의와 어떻게 조절할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 안전할까요?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체 소금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약 5g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짠 음식을 많이 드신다면 소금물 추가가 아니라 전체 식단 조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간경변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 없이 소금물을 절대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안전한 방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150ml에서 200ml 정도 작은 컵 한 잔이면 됩니다.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소금은 티스푼 4분의 1 이하, 약 1g 정도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 정도면 나트륨이 약 400mg 내외로 하루 전체 섭취량을 조절하면 세계보건기구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체온보다 아주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거나 몸을 긴장시킬 수 있거든요.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너무 직전에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화장실이 마려울 수 있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니라 3번에서 4번에 나누어 천천히 드세요. 이때 이제 몸을 내려놓는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실제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김영자님은 1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두 다리에 쥐가 나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야간요, 이유 없는 두근거림 때문에 수면제를 점점 늘려 오셨어요.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죽 반 공기에 김치는 거의 안 드셨어요. 점심은 밥 반 공기에 국물은 짜서 안 먹는다고 하셨죠. 저녁은 과일과 요거트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물은 혈액순환에 좋다길래 하루 2리터 이상 마신다고 하셨어요.
혈압은 약을 먹고 130대였고 심전도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는 정상 범위 하단에 가까웠고 단백질 섭취는 분명히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영자님께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낮에 마시는 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식사 때 단백질과 약간의 염분이 있는 반찬을 더 드시게 하기. 둘째, 고혈압과 신장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미지근한 소금물 150ml, 천일염 0.5g에서 1g 이내로 한 잔만 천천히 마셔보게 하기. 물론 수면제는 바로 끊지 않았습니다. 기존 용량을 유지한 채 2주를 지켜봤어요. 2주 후 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나는 게 먼저 줄었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한 번으로 줄었고요. 무엇보다 자다가 깨도 몸이 덜 불안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수면제 용량을 조금 줄였고 3개월이 지날 즈음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 없이도 주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소금물 한 잔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만 잔뜩 마시던 생활에서 식사와 단백질과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되찾도록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소금물이 야간 전해질 균형을 잡는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님과 같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짠 반찬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소금물 추가는 오히려 혈압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제염이냐, 천일염이냐, 암염이냐. 큰 틀에서는 총 나트륨 양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조금 더 포함된 제품이 입맛에 맞고 속이 편안하다면 그 정도 선택은 괜찮아요. 하지만 효과의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우 70세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날부터 새벽 3시에 꼭 한 번씩 깨기 시작했어요. 진료가 많았던 날은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 환자 얼굴이 떠올라 부교감 신경이 켜지질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저도 유행처럼 마그네슘, 멜라토닌을 챙겨 먹었어요.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몸이 정말 쉬었다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늘 환자분께 설명하던 전해질과 수분 이야기를 제 몸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에서 국물과 찌개를 줄이고 대신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낮 동안에 물은 갈증이 있을 때만 천천히 마셨고 습관적으로 물 마시기를 줄였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150ml에 소금 티스푼 4분의 1 이하를 넣어 천천히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신장 기능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저에겐 비교적 안전한 시도였죠. 솔직히 처음 3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자다 깨는 횟수가 줄고 새벽에 한 번 깨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는 잘 잤다는 느낌이 확실해지자 하루 진료를 버티는 체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잠들기 전 소금물 시도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이미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많은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작은 염분 변화에도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둘째,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소금과 물 모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 부종이나 호흡 곤란이 심한 분은 소금물이 거의 금기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콩팥이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이든 물이든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넷째, 간경변이나 폭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체액과 염분 조절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전한 시작을 위한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상태 점검입니다. 최근 6개월 안에 혈압,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식단과 물 패턴 기록입니다. 3일만이라도 식사량, 짠 음식 섭취, 물과 차와 음료 섭취량, 밤에 깨는 횟수와 이유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의료진과의 상의 후 소량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이 허락된다면 하루 딱 1회, 잠들기 1시간 전, 작은 컵 한 잔, 티스푼 4분의 1 이하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몸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 과정에서 혈압 상승, 붓기 증가,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 심한 두통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면의 상당 부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전해질과 수분, 식사 리듬의 불균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과 단백질과 식사는 줄어드는 생활은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뇌를 밤새 긴장시키는 조용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은 일부 조건이 맞는 노인에서 다리쥐, 잦은 야간뇨, 새벽 두근거림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식사와 수분과 질환 상태를 함께 조정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소금물을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겐 작은 염분 증가도 붓기와 혈압 상승,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의 이름은 비타민도 호르몬도 유행하는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균형과 리듬입니다. 하루 3끼의 리듬, 물을 마시는 리듬, 소금을 사용하는 리듬, 그리고 잠드는 리듬.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몸은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순간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장 모든 수면제를 끊으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약을 올리기 전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균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꼭 소금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녁 늦은 카페인 줄이기, 스마트폰 화면 덜 보기, 가벼운 스트레칭,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잡힌 저녁 식사. 여기에 더해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몸의 전류를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수면제보다 강한 건 균형입니다. 멜라토닌보다 확실한 건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깨우는 것은 결국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불면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밤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70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우였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고 깊은 잠이 여러분 곁에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